네, 안녕하십니까. 윤진 대표입니다. 자, 금일장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2일장 오전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현재 저는 8월 11일장 새벽장부터 모니터링을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S&P,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우 나스닥은 그냥 보합권에서 약보합 수준, 이 정도의 트레이딩을 보여주고 있고 S&P만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장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에서는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는 빠지고 그 중에서도 S&P와 동등급에 해당되는 주요 대기업군들 중심으로 상승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도 지금 당장 빠지는 흐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장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떤 강세 흐름이 조금씩 약해지는 흐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고가를 올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신고가를 올리고는 있으나 그 탄력성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의 청산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트레이딩 포지션들 자체가 기관들이 어떤 매도세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매도세 트레이딩 범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개인들은 그래도 순매수를 쳐주면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개인들 비중이 고가에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수의 추가 상승에는 불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트레이딩 흐름을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트레이딩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자, 일단 증시 전체적인 흐름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흐름 올라가다가 저항선 맞고선 이제 매도세 흐름을 약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S&P나 이런 해외 증시들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역시 공격적으로 매도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실 때, 자,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 하나. 자,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자, 일단은 S&P 그리고 나스닥 대비해서 국내장이 약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선물장에서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일단 해외와 국내, 즉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방향성 차이, 이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8월 26일자 기준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태이죠. 이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개인 신용 비율, 꼭 개인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 비율의 공격적인 하락 가능성,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개인들이 청산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죠. 개인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금리 부분이 인상된다는 이슈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대출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관점의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떠넘겨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들,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메인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용 비율을 과감하게 많이 끼고 있는 상태이죠. 당장 지금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신용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SK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체인 SK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신용 비율이 상당히 좀 해결이 됐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기업군들은 상당히 어떤 매수세 흐름 통해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 SK 바이오팜, 아니면 지금 관련돼서 핵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의 개인들의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전부 다 신용까지 태워가면서 풀매수를 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분명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 하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과거 2020년도 3월 달에 시장이 붕괴하고 나서, 그죠? 3월에 이제 코로나발 시장 붕괴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중국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가 동시 붕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하락이 발생했었고, 사실상 이제 미국의 부양책으로 생존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계속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 동학개미 운동으로 뭔가 시장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 자, 여기에 상승세 구간에 개인들 자금이 많이 투자됐다는 거는 분명 인정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본격적인 계기는 FOMC 측에서 제로금리, 완전 제로금리죠. 완전 제로금리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플랜을 내놨기 때문에 그때 시점 기준으로 공격적인 반등이 나와줬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시던 분들은 뭐 이건 뻔히 아시던 내용이니까 뭐 크게 오해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사실상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건 이제 3월 23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일장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23일장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서 스타트가 됐고, 그래서 그때 기점 이후로 현재까지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른 지수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때 기준으로 저점을 형성시키고 나서 반등을 이어갔었고요. 모든 지수들이 그랬죠. 그래서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거에 맞춰서 반등세를 보여줬던 부분이고, 뭐 우리나라 장만 엄청나게 잘 간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7,000선에서 14,000선까지 넘겨서 올렸어요. 즉 100%를 넘게 올린 거죠. 그래서 해외 증시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 그렇게 갔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랠리가 진행이 됐었고, 그 와중에 이제 개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개인들을 통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딱 이제 21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미국장이랑 똑같죠. 정확하게 그 기점 기준으로 저점 만들고선 상승으로 꺾어서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상승으로 꺾어서 올라갔던 부분이다. 자, 이것까지가 명확한 팩트고요. 여기까지가 팩트이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자,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자, 양적 완화란 무엇이냐? 양적 완화는 그냥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요.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자금들로 인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만 혼자 이랬다면은 미국의 통화 가치만 막 낮아지고 나머지 통화들이 상승을 보였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다 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지금 저달러 정책을 쓰더라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서 유지를 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 통화에 가격을 맞추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와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 이런 정책들이 가능했는데, 자, 현재 상황, 현재 기점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은 이제 제로금리 유지 상태이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로금리는 아니죠. 0%대 수준의 금리선이지만, 완전 제로금리 수준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플러스 금리인데 플러스 금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8월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상 예정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2회차 동안에 0.5%가량의 인상 가능성을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8월에 인상을 들어가면은 대출금리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시장,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대출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은 막 부동산 저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자, 부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부동산의 특징은 유동화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우리가 팔기가 힘들다. 팔기 힘들다는 게 특징이고요. 당장 주식은 어떻죠? 주식은 팔기가 쉽죠. 유동화가 쉽잖아요. 팔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딱 금리 정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청산 물량들이 던져져서 반응하는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이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금리 인상 예정인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을 아직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보다 좀 더 빨라질 거라고는 예측합니다만, 최소한 내년도 이제 상반기, 정확히 말하면 2분기 이후, 2분기 이후부터 금리 인상 추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자체는 지금 2023년까지 나는 동결할 것이다. 파월 의장이라는 건 이제 미국의 연준, 즉 중앙은행의 총재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총재는 현재 2023년까지 금리 동결할 거다, 제로 금리 수준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도 말을 바꾸시는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2분기부터 이제 언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방향성을 달리해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죠? 결론은 우리나라가 더 오르기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미국장 대비해서 오르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장 대비해서는 탄력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누가 보셔도 일단 미국장 대비해서는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보여지죠. S&P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 S&P 그래도 약간 하루 정도씩은 저항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볼 때 분명히 미국장이 우리나라장보다 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 청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종들 역시나 좋지 않다라는 거,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던 7월 말 구간, 7월 말에서 8월 초 구간, 이 구간 동안에도 지금 삼성전자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동안에도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차트에서 분명히 수급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 수준에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면은 그 부분에 어떤 차이점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개인들 보유 분량 줄어들어 줘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반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던졌어요. 제가 1분기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업황 하반기에 안 좋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렸고, 그 안 좋은 수급은 3분기에서 4분기 초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터져온 게 지난 반년의 흐름이었고, 올해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3분기까지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 언급드렸죠. 그리고 제가 상승세 나오는 거 이번 주 화요일장 오르는 거 얘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출연 드릴 때도, 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번 주 화요일에 나올 때도 상승세 이틀 정도만 더 유지되고 끝날 것이다 얘기 드렸듯이 그대로 이틀 정도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반등이 나왔던 물량은 그동안에 매도를 늘렸던 공매도의 청산 물량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 유지되고 공매도의 청산도 끝납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청산 끝나자마자 다시 매도세로 떨어져서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세로 갈 흐름인지 그냥 단순히 매도 누르다가 매도를 누르던 공매도들이 청산하면서 매수로 튀어 오르는 건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량을 보셔서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가를 가지고선도 착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상으로 볼 때 외국인 기관 다 팔고선 현재 개인들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 상태가 오히려 더 폭락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 좋은
악재인 보유 비중 상태고요. 네. 자, 그 부분이 안 좋은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추세가 좀 더 터닝돼서 지금 이제 빠르게 4분기 초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다가 4분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대한 수급, 특히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 측에서 뭐 DDR5 건, DDR5 건도 당장 이슈 터졌다고 해도 수급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오르는 이슈에 오히려 더 물량들을 청산을 개인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눌려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는 눌려주는 게 정상이고, DDR5 건으로 뭔가 매출 수혜를 보고선 상승세를 보려면은 적어도 4분기 초 이후부터 수급 반영이고, 실질적으로 DDR5가 매출 수혜를 주는 거는 내년도는 넘어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셔야 될 거는 DDR5 건으로 인해서 수혜 대상 기업이 되는 그 기업들, 앞으로 이제 매출적인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업들, 전면에 나서서 전투하고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고 뒤에서 그 전투의 수혜를 보고 있는 물량 공급하는 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전투에서 물자를 대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감하고 2부에서 개별 종목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내용들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셨다면은 아래 링크 톡방, 아래에 이제 번호 입력 혹은 이제 QR 방식으로 뜨시게 될 건데, 방식 입력하셔가지고 아래에 지금 배너에 나와 있는 대로 톡방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관련된 내용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된 부분, 굉장히 업황적으로 안 좋다라는 부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S&P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가 상승세 신고가 흐름, 뭐 일단 약보합으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기 어려운 금리 환경을 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할 만한 어떤 매력을 주던가, 혹은 그냥 증시가 빠져줘서 기관들한테 혹은 외국인들한테 투매를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급 현황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져가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가격 매력도가 있던가 시장이 뭔가 급반전이 돼줘야 됩니다. 가격 매력 혹은 시장 매력 자체가 급등해주는, 상승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뭐 부동산을 산다고 볼게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너무 저가가 되다 보니까 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죠. 혹은 부동산에 반대로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다. 그럼 현재가 고가임에도 또 새로운 수급자들이 나와서 그걸 더 사겠죠.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가 이제 가격적인 매력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장 매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매력도가 올라가 주던지 가격 자체가 매력이 있는 가격까지 떨어져 주던지 둘 중 하나가 돼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데, 자,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시장 매력이 고가에서 새롭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더더욱이 드뭅니다. 왜냐? 이 개별주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결국엔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시장 매력이 형성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가격적인 매력은 당장 개인들이 청산을 던져서 투매세가 나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8월 26일 전까지는 보여주는 수급 현황, 당연히 이제 보합권의 흐름, 보합권 내지는 이제 매도,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 개인 보유 비중이 실질적으로 언제 청산이 나오느냐? 개인들이 어떤 금리 변동 있기 전에 청산을 던질까요? 개인들은 언제나 후행성이에요. 개인은 후행입니다. 개인은 언제나 시장 금리가 변동이 되고 나서 확인하고 나의 금리가 올랐구나, 내 당장 미수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이 다음 달에 더 오르겠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청산을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8월 26일 전까지는 청산 물량들을 계속해서 던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투매세를 보이는 8월 26일 이후죠. 이후에 이제 며칠 더 관찰을 하면서 투매 물량을 보고선 그 다음 추후 가격 매력 형성 시 매수를 진행한다. 그럼 이제 전체 증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 매력이 형성되는 그 종목들, 특정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부터 매수를 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시장이 그냥 만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매도 시행을 할 때도 그랬고, 공매도 5월에 시행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의 뭐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시장이 우상향을 할 때 뭔가 정부가 됐든 뭐 정책이 됐든 뭔가 금리가 됐든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흐름이 조금만 나타나도 그 기관과 어떤 그 정부 혹은 그 어떤 통화 정책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 시점에서 너무 지금 개인들이 원웨이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인 상황이고요. 자,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증시에서 현재 보유 비율, 보유 비율이 아직까지도 개인이 급증하는 상황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도, 현물이죠. 금융투자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이 두 가지 거는 언제나 단기적으로 누르는 차트를 형성시키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옵션에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콜옵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오르지 못한다 쪽에 비중을 엄청 두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까지도 매수, 뭐 풋옵션도 매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기관은 더 보수적으로, 외국인보다 더 보수적으로 시장은 못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 기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8월 11일장 새벽에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8월 10일자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격적인 성장세 상한가를 돌입을 했는데, 자,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와서 뭐 달려들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물론 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시점에서 백신에 대한 매출까지 생각하면은 추후에는 더 탄력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일단 상한가 한번 도달을 했는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상승세를 쭉쭉쭉 치고 나가는 케이스는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트레이딩 상에서 볼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슈는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후속주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일단 근데 이슈가 뭔지부터 캐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에 이제 노바백스 형태의 백신, 노바백스를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이제 내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사업 구조를 짜 나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술 이전 받은 부분을 통해서 자체 백신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에 대한 이제 승인 처리를 접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기술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매출적인 수혜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더나랑 이 화이자 백신이랑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도 같은 구조예요. 같은 맥락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mRNA 백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 정확히 말하면 mRNA 백신은 이 기존 코로나의
RNA 구조를 그대로 따가지고 mRNA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체내에 주입을 시켜서 세포 단위에서 면역 반응, 면역 항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제가 비유를 드리면 뭐냐? 자, 한마디로 이제 유전자를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에 그대로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반대되는 유전자를 합성할 수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유전자 코드대로 따가지고 여기다 접수를 해준 거예요. 접수를 그냥 바로 해줘 버린 거고. 자, 근데 이 경우의 문제점이 이제 영하 뭐 70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영하 온도에서 유통의 문제점이 있죠. 유통 문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주요 OECD 국가를 들어가는 데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3국들이나 이 개발도상국 이하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보존하고 유통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OECD 이하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유통 투여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자, 근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mRNA 백신 대비해서 오히려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뭐 95%대 90% 정도의 비교치를 주고 있죠. 예방률로 따졌을 때 95% 정도를 본다라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률 90% 정도를 보고 있고, 사실상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도 거의 같은 맥락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시점, 매출을 내는 시점은 이제 가계약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출 개념으로는 내년 하반기. 상반기 계약, 하반기 수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상에서 찍힐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말부터 2분기 말부터 찍히기 스타트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진행하게 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이 친구들은 이 mRNA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다릅니다. 둘은 다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코로나의 스파이크 구조를 따서 곤충 내부에, 정확히 말하면 나방과에 속하는 곤충들인데, 이제 아마 계속해서 변이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다른 기술을 조금 더 추가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하게 이 구조를 따서 이제 생체 자체의 항체 반응을 유도해서 증식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성분 투하를 들어간 다음에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성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증식된 유도 항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성분들을 투여를 합니다. 아무튼 이걸 토대로 만들어낸 방식이고, 이 백신 구조물을 체내에 투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생체라는 거는 곤충류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 방식이기 때문에, 자, 곤충류라고 하니까 막 벌써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연구 과정인 거고, 자, 투여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방식, mRNA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생체 자체 항체 반응을 유도해서 증식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 끝났고, 자, 차이점 첫 번째 뭐냐? 분자 구조로 이제 체내의 생물체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증식시켰기 때문에
부작용률이 작다. 네. 자, 결론만 얘기 드리면 부작용률이 작다. 자, 두 번째는 유통 과정에서 유통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온까지도 허용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mRNA의 단점, 개발도상국 이하에선 유통이 힘들다. 이걸 공략한 거죠. 개발도상국 이하에서는 유통이 가능하다. 자, 그죠? 뭐 일부 사실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들 대부분이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당연한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못 사는 국가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 적도 부근이나 더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유통 자체도 어렵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인데, 자, 당장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OECD 관련된 국가들은 싹 다 맞게 해줬는데 내년도부터 이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들한테 유통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이제 매출 수에는 이 친구들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신규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는 방식, 자 물론 예방률은 떨어지지만 추후에 이제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들한테 내년도에 매출을 내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혜적인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하에서 계속해서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 구조 관계에 있던 기업들, 협력 관계 있는 기업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별개로 이제 자체 동일 기술을 통해서 노바백스와 유사 구조 백신 혹은 치료제를 구축 가능한 기업군, 이 두 기업군이 핵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존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동남아에서 실질적인 백신에 대한 어떤 수혜, 매출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왔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터져줬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연관되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즉 이제 mRNA를 쓰지 않고 mRNA 트렌드는 1차적으로 끝났고 이 이후에 이제 분자 구조 형태로 체내에 작용을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즉 개발도상국 이하에서도 유통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현재 트렌드엔 그게 맞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하시면 어떤 매출적인 수혜를 통해서 다음 수혜주, SK바사의 다음 수혜주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톡방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관련된 섹터에 대한 설명들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에서 제가 이제 해외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렸는데, 자, 현재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력적인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죠. 자, 일단 트레이딩 상에서 굉장히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슬슬 다시 강해지고 있는 와중이고, 자, 일단 저는 이제 리뷰를 8월 11일 새벽장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자,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지금 11시 전부터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한 번 더 보여주다가 빠지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좀 아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의 흐름 일봉상으로도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새벽장에 무너지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500선대 가격을 못 버티고선 무너지는 흐름이 강했고요. 자, 일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매수에 대한 탄력성이 분명히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까지 먼저 캐치를 하시면 일단 시장이 한 번 더 매도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은 사실상 이번 추세 이후에 한 번의 조정장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하락 가능한 구간은 14,770선까지 회귀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장기적인 폭락장으로 이어진다면야 뭐 지지선을 여러 개 두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4,770선까지의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오일이 상승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려왔죠. 약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려왔고, 다만 이제 슬슬 저점을 형성을 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65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죠? 65.15에서 저점을 만들고선 반대로 공격적으로 반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65.15에서 저점 만들고선 지금 거의 300틱 넘게, 거의 360틱 정도의 구간을 공격적으로 상승으로 치고 올렸고요. 저희가 예상드렸던 지지선이 사실상 맞았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매도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수급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행인 점은 현재 시점인 65에서 74 사이, 74 사이 여기가 이제 당분간 2주 정도의 랠리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이제 추세가 이번 한 번 딱 저점 만들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앞으로 한 금요일 정도까지의 구간 동안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도 한 번 더 정확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오늘 장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내려가지고 신저점을 뚫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구간이 아래쪽에 있던 61 라인까지 넓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 차트 만든 모습을 볼 때 이 정도로 꼬리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상승 보여주는 경우, 특히 이제 가속도까지 줄어들면서 상승 보이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돌입하는 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이 상승장으로 뭐 들어서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하락장이에요. 아직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증시장 입장에서도 탄력적으로 매수를 줄 수 있는 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래서 S&P 뭐 증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탄력적인 매수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점점 오일과의 갭을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 대비해서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일과 S&P 간의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후에 낙폭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해외 선물장에서 증시를 막 풀로 매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인 거고요. 자, 오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자,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골드입니다. 골드.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월요일장에 급격한 폭락세를 통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 이유는 하란죠. 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이유, 그죠? 이번 화요일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요일 오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고용지표죠. 고용지표 호조. 자, 고용지표 호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고용지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 이분들이 채용 일정을 시작했던, 자,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가 호조수로 나왔는데 이게 7월 지표예요. 7월 지표. 자, 7월 지표인데 보통 우리가 채용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보셨거나 혹은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을 추진해 보셨던 분들은
다들 충분히 아실 겁니다. 밑에 직원 한 번이라도 뽑아보셨던 분들, 적어도 2개월 전부터, 실질 채용 시점 대비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1개월, 최종 1개월 동안에는 채용 일정을 중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뽑기로 했던 인원이 있다면은 일단 뽑아야 돼요. 그게 이제 최대의 문제점인데, 자, 7월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이제 7월에 취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취업 관련된 어떤 재직 등록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재직 등록까지. 자, 그랬다는 건 뭐죠? 이분들이 취업해서 재직 등록까지 완료했다는 거는 전형이 이루어지던 날짜는 6월 달이라는 거예요. 6월. 자,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 왜 지금 우리가 미국의 무슨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왜 미국의 무슨 채용 일정 6월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왜 분석하느냐.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7월부터 미국 확진자가 폭증이 나왔다는 거죠. 폭증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부 다 이제 골드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던 분들, 골드에서 매수를 하시던 분들이, 자, 이제 미국 곧 간다. 다시 또 미국이 지금 잘 될 것 같지만 다시 지금 미국 악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오면서 골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를 했죠.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시던 그 많은 분들이, 자, 확진자가 폭증하는 와중에 고용지표가 역대급 호조를 보여줬어요. 자, 그랬다라는 거는, 와, 미국이 그럼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을 하는구나. 미국은 역시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게요. 자, 확진자가 고점을 돌파를 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자, 실질적인 채용이 일어나던 시점은 이때예요. 6월이죠, 6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서류 전형을 넣고 하던 이때는 이 5월에서 감소하면서 저점을 찍었던 6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7월이 이때이고 7월부터 이때 이후 기점으로 상승장을 쫙 보여줬고, 자, 그래서 7월에 이제 실제로 채용 일정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재직 등록까지 하셨던 분들은 코로나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일단 나는 이제 새롭게 직장을 얻었다. 이런 상태가 되신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점의 지표가 우리에게 눈에 띄게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선 이걸 해석할 때, 와, 이 정도로 증가를 하는데 채용이 잘 되는구나. 시장에서는, 시장 예측, ADP 같은 시장 예측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한다. 무조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간과한 사실, 그죠? 이분들이 간과했던 사실을 보자고요. 이분들이 간과했던 사실은, 자, 이땐 채용은 이때 일어났다.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되죠? 당장 다음 달만 해도 지금 채용이 진행되던 7월에 이분들이 뽑았겠어요? 안 뽑죠?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무조건 안 뽑아요.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이렇게 폭증하는데 지금 다음번 신고가는 얼마를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0만이거든요. 지금 27만 막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 몇만만 더 증가하면은 다시 또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채용을 하기가 애매하다. 애매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다음 달 지표, 9월 지표부터는 망가진다. 자,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이것을 호조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미국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9월에 한 번 더 지표 무너지고 쇼크를 맞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와는 다르게 이제 유로의 경우에도 뭐 물론 추세는 매도로 타고 있는데 골드만큼 공격적으로 막 청산 물량이 던져지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 즉 이제 미국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지고 있고 180도 전환인
유로 차트. 예, 유로 차트와 이제 달러 인덱스는 그냥 거의 180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주고 있다라는 거, 달러 인덱스는 그만큼 올라가주고 있다. 반대로 시장이 너무나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외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어떤 지표상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겼죠. JP모건이 중국 내 100% 지분자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자, 이전까지와의 흐름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먼저 들어갔던 게 S&P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이건 이제 신용평가사죠. 신용평가사입니다. S&P는 원래 막 무디스나 이런 기관들 같이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S&P가 100% 지분자 회사로 중국에 먼저 입성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집중드렸던 게, 자, 이제부터 관찰해야 될 거는 S&P는 이제 금융사에서도 가장 어떤 시장에 영향 안 미치고 안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메인 본체는, 금융계의 메인 본체는 뭐죠? 증권사잖아요. 그죠? 증권사, 그리고 뭐 투자사, 자산운용사, 이분들이 들어가야 여기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자금 이동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콩을 무너뜨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유치시켜야만 홍콩 지수가 안 무너지고 홍콩, 항생, 상하이, 홍콩이 항생이죠. 자, 항생, 상하이 다 안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생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자, 항생 거래하실 때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항생 거래하실 때 뭐 그냥 많이 안 떨어졌죠. 그동안 그냥 끝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는데,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공격적으로 매도세를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지난 뭐 거의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저항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상승해줬기 때문에 그 흐름 타고선 반등을 쳐줬었는데, 다시 또 올해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워낙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미국에서 지금 중국, 홍콩을 청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왜냐? 홍콩 본인들이 내쫓고 있잖아요. 그죠? 법률적으로 자율권을 안 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쫓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항생은 계속 빠졌었고 반복했는데, 요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언제나 시장에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JP모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당장 중국으로 기존에 홍콩에 있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JP모건을 스타트로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홍콩 자금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싱가포르와 도쿄, 일본 양측으로 이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회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입장에서, 항생 입장에서도 다시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뭐 상하이 다른 지수들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제 일본과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와, 이제 우리가 금융 허브 아시아의 메인 되겠구나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외 선물의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해외 선물 트레이딩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상식에 대해서 스터디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쪽 링크 통해서 해외 선물 톡 관련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해외 선물 관련된 내용들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진 대표였습니다.